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기대 가득했던 사회생활이 걱정 가득으로 바뀌어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1년 정도 하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나름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주변에서도 취업 잘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성장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팀원이 총 6명인데 그중 저랑 결혼하신 대리님만 남자고 다들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들 미혼이시고 저희 팀 과장님만 결혼하셔서 애가 1명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 말로는 일 잘하는 건 둘째치고 상사한테 이쁨 받아야 승진 기회도 빠르게 오고 회사 생활이 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사 첫날부터 선배들 비위를 맞추며 알랑방귀를 껴가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입사기념 첫 회식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쏘시는 거라고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선배들한테 술을 따라주고 같이 마시기 바빴어요. 고기도 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구웠습니다. 제대로 된 신입사원 하나 들어오니까 이렇게 팀 분위기가 바뀌고 좋아지네. 그러게요. 요즘 우리 너무 일에 치이느라 분위기가 완전 다운이었는데 신입이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싹싹하니 아주 잘해요. 과장님과 선배들이 제 칭찬을 했어요. 역시 사람은 샤바샤바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제게 어깨동무를 하며 한 잔 받으라고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막내도 한 잔 받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이렇게 잘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게 어깨동무를 하며 은근한 터치들을 많이 하면서 술을 계속 따라줬어요. 그래도 첫 회식은 분위기 좋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저는 숙취 해소제를 팀원들 수대로 사들고 각 자리에 하나씩 놨어요. 이야, 이거 막내가 사온 거야? 센스 최곤데. 네, 어제 다들 많이 과음하신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자식, 사회생활 할 줄 아네. 잘 마실게. 선배들에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출근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입이 숙취 해소제 사왔어요. 센스 있죠? 그래? 잘 마실게, 민석씨. 오늘 점심은 뼈해장국 어때? 다들 해장해야지. 좋죠. 과장님은 또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타입인가 생각했어요. 점심을 먹고 업무를 하다 과장님이 불렀습니다. 민석씨, 오늘 나랑 외근 좀 나갔다 오지? 외근이요? 알겠습니다. 이주임이 외근 나갈 때 챙길 서류 민석씨한테 좀 챙겨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임님이 챙겨주신 서류를 가지고 과장님과 함께 외근을 나갔습니다. 거의 운전기사 하려고 같이 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과장님이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둔부 쪽으로 손이 훅 들어왔어요. 민석씨 운동 좀 하나 봐. 몸이 단단하니 엄청 좋네. 아, 예, 그냥 헬스 좀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운동 한번 갔더라.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색하게 웃어 넘겼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민석씨, 처음 사회생활 하는 거라고 잘하고 싶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뭘까요? 그냥 라인만 잘 타면 되는 거야. 너무 여기저기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제일 필요한 사람한테 잘 보이면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승진 빠르게 팍팍 해야지. 나만 잘 따라오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 네, 과장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말이 잘 통하네. 오늘 저녁에는 뭐 해? 퇴근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럼 오늘 둘이 술 한잔 할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눈빛과 은근하게 터치를 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외근 후 돌아와서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고 저는 과장님 차를 얻어 타고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룸으로 된 참치집으로 갔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들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편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팀 애들이 다 일도 잘하고 착하긴 하지. 과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술을 마셨어요. 남편이랑은 남편 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서 친정에서 아이랑 같이 지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주말 부부라 외롭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 민석 씨, 빠르게 올라가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나만 잘 따라오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 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절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럼요. 잘 알죠. 저 과장님만 믿고 정말 잘 따라가겠습니다. 역시 센스도 넘치고 눈치도 빨라서 좋다니까. 저는 열심히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셨습니다. 아, 너무 마셨나? 우리 좀 쉬었다 갈까?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을 좀 깨고 가야겠다며 쉬었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과장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지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과장님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은 지 2년 정도가 되어 갔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에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그렇게 과장님과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과장님과 저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회사에서도 사람들 눈을 피해 제게 접촉해왔고 가끔씩 외근을 핑계 삼아 저를 데리고 나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바빴어요. 그리고 팀원들이랑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팀원들 눈을 피해 손길을 뻗기 바쁘더라고요. 이러다 팀원들한테 들키는 거 아닐까 슬슬 걱정이 됐습니다. 퇴근을 할 때는 외근 가서 먼저 퇴근한다고 하고 먼저 가서 룸을 잡아놓고 저를 기다리고는 했어요. 저를 기다리는 과장님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제게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비위 맞춰주며 지내는 건 괜찮은데 이 감정이 진심으로 변하면 괜히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계속 걱정되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빠른 승진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앞만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이런 관계가 제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겠어서 두렵긴 하네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집이 있었어요.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치킨집인데요. 저희 엄마와 그 집 아주머니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어서 더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앞집에 사는 오빠와 잘 지내고 있었죠. 엄마와 자주 왕래를 하고 수박 한 쪽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주말엔 고기를 구울 때는 서로 함께 모여서 먹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급한 볼일이 있을 때 하루쯤은 앞집에 저와 동생을 맡겨둘 만큼 친했어요. 물론 그 집에 오빠와 여동생도 저희 집에서 그 아줌마가 바쁠 때는 저녁을 먹고 가고는 했었죠. 그래서 아빠들끼리 친하게 지내서 가끔씩 낚시 겸 해서 함께 나들이 갈 때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집과는 친하게 지내는데요. 그러다가 그 아줌마네가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줌마는 남달랐던 것 같았어요. 기대도 컸던 터라서 좋은 학군을 찾아 서울로 갔습니다. 그 뒤로 본 적이 없었고 가끔씩 도장 친구들에게 소식을 듣고는 했었죠. 엄마가 듣기로 그 아줌마네 큰아들이었던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그 오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 설렜어요. 오빠나 언니가 없던 저에게 어렸을 적에 그 오빠를 참 좋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어린 마음에도 무척 서운했어요. 오빠라고 잘 따랐었는데 그런 오빠를 이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캐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만났어요. 오빠가 학교 친구들이랑 함께 식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바빠서 못 봤고 오빠가 계산을 하러 왔다가 저를 봤어요. 혹시 박소영 아니니?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 오빠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오빠가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 이름을 부른 오빠를 보니까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랜만이라서 약간 어색했지만 반가웠어요. 야, 너 완전 아가씨 다 되었다. 이제 오빠가 말도 잘 못 붙이겠는걸? 어머니랑 아버지 다들 잘 계시니? 너무 오랜만인데. 오빠네 부모님도 잘 계시고 또 여동생도 많이 컸겠네. 대학교 3학년 됐지. 하고서는 계산대 옆에 서서 저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달 군대 입대여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온 거라고 했어요. 곧바로 가서 머리를 빡빡 자를 거라면서 저를 만난 것을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들어가니까 여자친구도 없어서 편지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연락할 테니까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락처와 집 주소도 줬습니다. 저에겐 오빠의 폰번호도 적어주고 갔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소영아, 전화번호가 맞나 확인 전화했다. 지금 훈련소 바로 앞인데 마지막 전화를 걸어서 길게는 통화를 못하니까 훈련이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 그때 보자. 그런 오빠가 훈련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오빠와 편지를 주고받았죠. 아주 자연스럽게 오빠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고 난 후부터 제가 면회도 갔어요. 그때 오빠가 제 얘기를 오빠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모양인지 제게 연락을 해오셨고 저희 부모님까지 통화를 하셨습니다. 엄마와 같은 동창이라고 해도 서로 동창회 참석을 잘 하지 않았던 터라서 그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세월이 흘렀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어떤 감정이 있음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오빠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에게 면회를 함께 가자고 하셨었죠. 물론 오빠 어머니가 그러셨고요. 오빠가 제대받은 부대는 차로 약 2시간 동안 가야 했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대 입학한 것을 알게 되셨는데 약간 실망하는 눈치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했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걸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전문대 입학하고 나니까 뜻밖이라는 표정과 한숨을 내쉬는 것이 함께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에 휴가 나오자마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마치 친오빠처럼 거침없고 스스럼 없이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것처럼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해서 배불리 먹였어요. 엄마의 음식 솜씨는 남달라서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하셨거든요.
오빠는 넉살도 좋게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살갑게 대했어요. 그런 오빠에게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이 대견하다며 엄청 이뻐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 친구면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진 않았어요. 자식들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느라고 그동안 동창회에 자주 나오지 않았었던 오빠네 어머니나 저희 엄마도 이젠 자주 동창회에 참석을 한다고 들었지만 따로 만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빠가 군대 간 이후로 제 옆에 있으니까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별 말씀은 없으셔서 제 학벌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말고는 오빠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오빠가 제대를 하자마자 오빠네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오빠랑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니네 둘이 고만고만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절대 사귀는 것은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달봉이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앞으로 달봉이가 연락을 해도 만나지 마라.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도 오빠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 말이 무척 가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오빠 어머니가 달봉 오빠를 어떤 목표로 키웠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저 전문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만 같아서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오빠네 어머니가 저에게 으스대듯이 말하는데 반박할 만한 것이 저에겐 없었어요. 한없이 작아져만 갔었죠. 그래서 한동안 오빠를 몰래 연락했었는데 눈치를 챈 오빠가 어머니에게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네 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키울 것 같으니까 일단 간섭하지 않고 있었죠. 학생 신분이긴 했지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와서 말했어요. 그런 오빠를 저는 무척이나 좋아했었고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엄마에게 오빠 어머니가 그랬다네요. 내가 너랑 친구 사이라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 아들 없어서 볼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 못할지는 모르겠다만 세상에 전문대 차고 넘쳐. 어디 있든지.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너도 좋은 집하고 사돈하고 싶지 않겠어? 하필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분수도 모르는 딸 관리를 잘 단속하지 못한 네 책임이지. 내가 아무리 네 친구라서 무조건 허락할 줄 알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래, 네 아들 참 잘났다. 나도 네가 이렇게 우리 딸이 전문대 다닌다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네 아들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아. 네 아들이 결혼한다고 찾아와서 말한 것뿐이야. 엄마도 무척 자존심이 상해서 한마디 더 해주고 절언을 하고 싶었지만 자식 일이라 어찌 될 수 없는 거라서 딸 가진 집안이 죄인이다 생각하고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인류 4년제 대학만 입학했었어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학벌 운운하는 그런 것들한테 백날 이러니 저러니 말해봤자야. 헤어지던지 네가 더 잘되고 허락해달라고 사정해서 만들던지 할 수밖에. 그때부터 엄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모진 일 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강해지고 성공하면 된다고. 나중에 갑자기 저에게 오빠 어머니가 전화를 해오셨어요. 너 시간을 좀 내서 와야겠다. 내가 집에 친구들 4명을 불러서 점심을 먹을 거거든. 그래서 말인데 네가 궁금하다고 해서 다들 얼굴 좀 보자고 하더라. 달봉이나 네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오거라 하시더군요. 다른 말은 없으시던데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달봉 오빠와 결혼하는 것이 싫어서 못된 말 한 분이 친구들께 소개시켜주고 싶다니요. 마음이 돌아선 것인가? 아무튼 제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서 일단 이쁘게 차려입고 꽃을 한아름 사들고 예비 시댁이 갔습니다. 이미 오빠 어머니가 부른 친구분들이 많이 오셔서 시끄럽더라고요. 주방에서는 누가 요리를 하는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오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신경질을 내시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와? 할 일도 많은데. 얼른 와서 앞치마 두르고 상 차려라. 제가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꽃을 받아들고 대신에 앞치마를 두르게 하다니 친구분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얘가 미옥이 딸이야. 내가 불렀다. 미옥이가 음식 솜씨도 좋으니까 얘도 음식을 잘할 거 아니니. 무슨 소개를 이렇게 뚱딴지같이 하는지 정말 웃기더라고요. 다른 친구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네 아들 여자친구가 미옥이 딸이었구나. 이쁘게도 생겼네. 그래서 제가 친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서 주방 쪽에 가서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하라고 재촉해서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께서 등 떠밀어서 주방 쪽으로 가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며 혼자서 요리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엄마! 하고 불렀어요. 그 말에 놀라서 돌아본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놀라서 소리를 치셨어요. 네가 왜? 얼른 앞치마 벗지 못해? 그러자 재미있다는 듯이 찾아오다 오빠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조용히 하지 못하니? 아무래도 네 혼자서는 손이 딸릴 것 같아 네 딸을 불렀어. 배고프니까 빨리 상 차려. 완전 하인 부리듯이 막말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벗어 남친 어머님 얼굴에 던져버리고 엄마 손을 잡고 나가자고 했어요. 엄마,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얼른 나가요. 그러자 남친 엄마가 뭐? 거지 같은 집? 그래서 제가 그래요, 거지 같은 집. 우리 엄마 아줌마 하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요. 당신 아들이랑 헤어질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리고 엄마가 해놓은 음식들을 다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저희가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채를 잡자 오빠 엄마를 휘두르자 나자빠진 모습이 시원했어요. 나자빠진 남친 엄마에게 엄마가 정신을 차리라고 냉수 한 접시를 가져다 부었어요. 감히 내가 키운 딸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불렀니? 누가 내 딸을 너한테 주는데? 이거나 처먹어! 하면서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서 어떤 말씀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잡고 나오셨죠. 나와서는 시원하게 한바탕 웃고 침을 뱉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달봉 오빠랑 곧바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게 아니라 마음 정리를 해버린 거죠. 화가 나지만 달봉 오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저는 곧 4년제 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약대 진학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던 말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친아들처럼 대하던 달봉 오빠를 힘들게 찾아와서 타일러 보내고는 했지만 모진 말로 막 대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내 주변에서 맴돌기만 할 뿐이었고 최근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린다고 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선배와 교제를 하고 결혼 말이 오고 가게 되자 그때서야 주제 파악이 되었는지 제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동창회에 나가서 청첩장을 돌렸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달봉 오빠의 엄마 모습도 살짝 보였는데 청첩장을 받고 눈이 돌아가더군요. 누구나 다 아는 큰 병원 옆에 있는 태영약국의 약사가 낸 제 소식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기 보고 동창 친구 딸인데 자기 아들한테 전문대 나온 딸이 웬 말이냐며 떠벌리고 다니더니 친구들이 오는데 우리 엄마를 친구들 불러다 놓고 주방 도우미 취급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동창 친구들이 수군거렸나 봐요. 미옥이 딸이 전문대 나왔다고 하지 않았니? 둘째 딸인가? 그 말이 맞아 언니. 그럼 뭐야. 전문대 나와서 미옥이 딸 싫다더니. 오히려 미옥이한테는 잘 됐네. 사위도 약사라면서.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에스드 나온 선숙의 아들은 월급쟁이니 거기다가 미옥이 딸 욕하더니. 달봉이 오빠 엄마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말씀하셨어요. 선수가 요새는 네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우리 딸과 헤어졌어도 우리 집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더니 그래서 그런데 네가 청첩장 좀 아들에게 전해줘라. 그러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가더랍니다. 그런 달봉 오빠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결혼했다면 청첩장을 친한 동창들에게 돌렸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내가 좋아하는 네베카 꽃과 함께 조그만 쪽지 전달을 받았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이벤트로 보냈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제 우리나라를 떠날 거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생일 축하해. 누가 보냈다는 언급도 없어서 혹시나 달봉 오빠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디서든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32살 여자이고 남자는 34살입니다. 부모님께서 알고 지내던 지인분을 통해 아시는 분 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즐거웠고 식사 후 영화도 봤습니다. 그 뒤로도 만나고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 과정에서 남친의 행동 문제로 몇 번 뭐라고 한 것 외에는 크게 싸운 적이 없어 그럭저럭 잘 만나왔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집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하는데 사돈이 될 집이라면 청첩장을 보내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초대해서 오거나 그런 건 받는 사람 입장이고 무조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첩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사돈 될 집한테 가보기는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 둘이 가서 축의금을 내고 얼굴 보고 왔어요. 게다가 시누이잖아요. 사돈 될 집에서 결혼식에 와줬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고맙다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한테는 예비 시어머니라 감히 카톡으로 어머님한테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이렇게 보내고 끝이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지? 결혼 전부터 저희 집을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부모님도 상당히 불쾌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담이 될까봐 배려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본래는 본인들과 부모님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남자 쪽 아버님이 가족 전체가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체 다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남친 쪽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편 이렇게 나왔고 저희 집은 저, 아빠, 엄마, 남동생 4명 나갔어요. 상견례의 기본 옷차림은 뭔가요? 당연히 양가 식구들이 다 만나는 자리인데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는 정장, 여자는 단정한 원피스나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상견례 때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정말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헤어숍 가서 머리랑 메이크업 받으시고 출발하셨거든요. 가족들 모두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쪽은 약속 시간도 20분이나 늦으면서 아버지는 야상 자켓에 어머니는 머리도 안 말고 화장도 안 하고 가디건을 입고 오셨고 여동생이라는 분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흰색 라운지 티에 회색 가디건 커플룩으로 입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혼집 문제는 저와 남친이 모아둔 돈에 저희 집에서 1억, 남친 집에서 4천 이렇게 보태주시기로 먼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예전에는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이 사정이 좀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딸내미 더 이뻐해달라고 이해하셨고 그런 돈 문제는 더 이상 예민한 이야기니 꺼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상견례 자리에서 말을 아껴야 하고 할 이야기는 적당히 해야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되는 분이 자꾸 저희 엄마한테 예물은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냐고 노골적으로 3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다 해줄 건가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상견례가 끝났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잘 풀었지만 저 역시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몰랐어요. 상견례 후에 제가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부부는 그렇게 입고 상견례 자리에 나오냐고 아버님이 선택해서 입은 거냐고 물었더니 그 전날 비싸게 주고 산 거라 잘 어울려서 입고 나간 거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사람 하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어찌저찌 결혼 날짜를 정했고 그에 맞게 예식장이며 신혼여행 스드메 전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번 터진 양가 어머님들 한복을 고르러 가는 날이었는데 한복집에 친하지 않은 관계인 사돈끼리 같이 가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얼굴 한번 보신 분들인데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모시고 갈 예정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한복을 꼭 우리 친정 엄마랑 같이 대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튀지만 않으면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계속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셔서 시간을 맞춰서 한복집을 예약하고 만났습니다. 한복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돈, 내가 딸 시집 보낼 때 분홍 치마를 못 입어봤는데 우리 아예 똑같이 흰 저고리에 분홍 치마 입는 것이 어때요? 하면서 신부 측 한복을 고르는 거예요. 모두 다 당황해서 멍 때리고 있는데 눈치챈 한복집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신랑 측 신부 측 나눠져 있다고 해도 하객들이 헷갈리세요 하면서 말렸는데
괜찮대요. 괜찮기는 누가 괜찮은 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30분을 자기 소원이라면서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엄마랑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차라리 위에 연한 하늘색 저고리, 치마는 분홍 치마를 입으시라고, 우리 엄마는 색을 더 고르지 않고 노랑이나 하얀 저고리를 입겠다고 하셨죠. 근데 또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같이 입어야 이쁘다고 하시네요. 또 자기 친구가 그렇게 입고 들어갔는데 너무 예뻤다고 하시면서요. 우리는 보지도 못한 일인데 이런 말까지는 그렇지만 끼리끼리 논다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또 있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한복집에서 구매 말고 대여하는 건 한 벌씩밖에 없어서 같이 입을 수도 없었고요. 계속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며 너무 촌스럽다고 하면서 태클을 걸더니 한복집에는 괜찮은 한복집이 또 있으니 거기 가보라고 하시면서 나갔으면 했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게다가 나오는데 한복집 사장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다른 한복집 2군데 더 가봤더니 결국 못 골랐어요. 원래 끝나고 아버님들도 다 오셔서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만나서 잘 고르려고 하는데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들도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며 돈 드릴 테니 대여 말고 그냥 새로 맞추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해줬어요.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엄마가 얘기하다가 우시더라고요. 여태 살면서 오늘처럼 창피한 적이 없다면서. 화를 누를 수 없어서 눈물이 다 난다고요. 엄마가 저러시니 저도 마음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또 그날 집에 가시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급하게 응급실을 갔는데 팔도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발목도 삐끗해서 인대가 나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2달은 병원에서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병간호 잘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고, 제가 병문안 온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 이상했는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자기 아버님도 한복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대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이 무슨 죄인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복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러다 예물 예단을 하면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딸내미 시집 보낸다고 남부럽지 않게 해서 보내려고 예단비 안 보내고 시댁 부모님께 양쪽 시외 할머니 댁에 입을 좋은 것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단비라고 하면 200만 원 돌아왔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형편에 결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니 이해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물은 14K로 된 한 세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시댁에는 더 좋은 걸로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에 있는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줄 것이 있다며 내미시는데 시집간 사람들만 받는다는 그 이름도 유명한 샤넬백이었어요. 압구정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800만 원이고 어렵게 구한 한정판 모델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생색을 내더라고요. 우리도 며느리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요. 나중에 꼭 들어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명품백에 대해 1시간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를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품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든 나한테 맞고 예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좋았는데 똑같은 생색을 2시간이나 듣고 있으려니 좀 지겹기는 했어요. 그냥 받지 말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집에 들고 가서 엄마 아빠에게 14K 세트랑 샤넬백을 자랑하고 물론 백을 나름 살펴봤어요. 파우치도 고급지게 되어 있었고 디자인이 정말 이쁘기는 이쁘더라고요. 근데 샤넬 로고를 자세히 보니 기스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명품백은 보수를 잘하겠죠. 그 기스가 너무 눈에 띄었어요. 비싼 가방인데 이래서는 좀 들기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백화점 매장으로 갔고 매장 직원에게 가방을 보여주며 기스가 난 로고 부분을 설명했어요. 직원이 이 정도 스크래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라 교환은 어려울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요. 한정판이 맞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직원분이 나오더니 고객님 어디에서 선물 받으신 건가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선물 받았다고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가 구입했다고 말했어요. 직원분이 그게 아니라 직접 구매하신 게 아니라 선물 받으신 거죠? 하고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저희 샤넬 매장에서 판매된 물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짝퉁이었던 거예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그 직원이 죄송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그 순간 가슴 깊이 있었던 응어리가 올라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그리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봤던 시어머니 행동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이대로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녁을 먹자고요. 그래, 뭔가 잘못된 거겠지. 가서 물어나 보자 싶어서 저녁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저녁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손수 준비한 음식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 짝퉁 가방을 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던 찰나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예물은 마음에 드냐며 샤넬백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리가 없다면서 웃으셨습니다.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샤넬백 얘기를 꺼낸 시어머니께서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 가방 어디서 사신 거예요? 말씀하신 백화점 맞아요? 그럼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도 크잖아. 아, 로고에 기스가 있어서 그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그런 거는 자기에게 얘기하지 뭐 하러 갔다 왔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어머니가 사주신 그 가방 짝퉁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저보고 속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든 가짜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랍니다. 화가 난 상태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면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세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친이 제 팔을 잡아 흔들면서 저보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마마 보이니? 미친 건 너랑 네 엄마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이걸 예비 사돈집에 짝퉁백을 보내니? 마음 좋아하시네. 너네는 진심이라는 걸 거론할 가치도 없어. 어떻게 인생을 평생 같이 살고 배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니? 너네 집 좀 살았다고 난리치길래 거짓말로 귀엽게 받아주려고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싹 다 받고 줄 때는 14K의 짝퉁백을 줘요?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그게 잘 사는 거 본 적 있는 집구석이야? 솔직히 이 결혼도 너네 거저먹으려고 한 것 같잖아. 못 사는 게 죄니? 왜 그걸 부끄러워해? 너네 같은 인간들이 사람 무시하는 거야. 사람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어디서 사기를 쳐? 네 엄마가 말한 그 가난한 마음에 내가 사준 이 시계가 가당키나 해? 시계도 내놔. 그리고 넌 이런 쓰레기나 들고 다녀. 짝퉁백을 남친 얼굴에 집어던져버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뭔가 후련했어요. 남친이 따라 나와서 제 팔을 잡는데 밀어버렸습니다. 제가 힘이 센 건지 그 사람이 연기인 건지 길에 나뒹굴더라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어차피 제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집안인데 엄마 아빠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결정 잘했다고 안아주셨습니다. 아직 돌려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폭풍과 같은 날이 지나가고 나니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결혼은 둘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 정말 잘 보고 집안 사람도 정말 잘 보고 인연을 맺어야겠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한 제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읽고 나니 시원해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예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6살 차이였고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남편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좋다고 하였고 가난했던 저희 집에서 저를 마치 떠넘기다시피 남편과 일찍 결혼을 했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는 사뭇 다르게 결혼 후에는 일도 잘 하지 않았고 맨날 기술을 배운다며 페인트 칠을 몇 주 배우다 그만두고 그 이후 공사판 노가다를 나가다가 또 그것도 그만두고 이것저것 계속하긴 했는데 남편은 나는 정말 이렇게 한평생 돈 버는 짓거리 하면서 나름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바뀌는 건 없다며 인생 참 거지 같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술이나 마시던 남편이었죠. 특히 결혼하자마자 제가 임신을 하였기에 남편이 만드는 생활고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여 자신의 욕구를 풀어주지 못하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바람을 피우다가 끝내 저에게 목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치도록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솟구쳤으나 제 뱃속의 소중한 아이 때문에 꾹 참고 남편에게 몇 번이나 사정을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걸리면 한동안 바람을 안 피운 척하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매달리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무리 울면서 말해도 자기는 원래 생각 같은 거 없는 놈이라며 오는 여자 안 막는다고 나중에는 생활비도 안 주고 임신 때문에 거동도 힘든 저를 약 올리더군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던 터라 심지어 제 앞에서 저희 집 전화기로 상간녀와 통화하면서 보고 싶다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더니 저희 집 앞까지 불러서 임신한 저를 놔두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제가 병원도 못 가는 걸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가 와서 대출까지 해주시고 저희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그날도 남편은 상간녀와 같이 있느라 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아들을 출산하고 한참 뒤에서야 집에 들어오더니 당당하게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돈 같은 건 못 주고 앞으로 그 여자랑 같이 살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거들떠도 안 보냐고 그래도 당신 핏줄이고 당신의 아들인데 한번 안아라도 봐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은 그래봐야 뭐가 바뀌냐고 난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얼굴 봐야 서로 힘들어질 테니 그냥 앞으로 남편은 없다 생각하고 살라며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결국 집안이 파탄나고 이혼을 한 이 인간이 남겨준 것은 당시 들어가 있던 반지하방에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었습니다. 저는 주인분께 사정을 하며 그 보증금을 받아서 친정집으로 돌아온 저는 산후조리를 하기 전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저희 친정집은 저와 갓난쟁이 아들을 벌레처럼 여기며 매일 눈치를 주는 아버지 덕에 마냥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다가 몸이 조금은 나아진 이후로는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 나가자 친정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이혼한 딸이 집에 다시 들어와 평생 있을 생각을 하냐고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에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결혼을 반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제가 울면서 호소해도 오히려 저보고 자기는 딸 다 키웠으니 당장 나가라던 아버지가 너무 미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보수적인 아버지와 싸우며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저를 위해 매일같이 집에 와서는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그동안 밖에 나와서 음식점 일을 하며 겨우 살아갔었죠. 그렇게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만큼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